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죠. 꺼져. 저는 곧장 수화기를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5분 후 군용 번호판을 단 검은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본 시댁 식구들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구수한 갈비찜 냄새와 칼칼한 버섯 전골의 향이 작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만든 잡채 위에 곱게 부친 지단과 볶은 깨를 고명으로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 민준 씨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 걸린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의 아내로 살면서 이런 저녁 식사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아붓는 식사 말입니다. 시계를 흘깃 보니 벌써 저녁 7시가 다 되어갑니다. 곧 손님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버섯 전골 냄비를 식탁으로 옮기다. 그만 소매 끝이 식탁 모서리에 걸려 국물 몇 방울을 타일 바닥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행주를 가져올 틈도 없이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서연아, 또 뭘 깨뜨린 게냐. 살림 하나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칠칠치 못하기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익숙한 피로감이 온몸을 감쌌죠.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실수로 조금 흘렸어요. 금방 닦을게요. 닦긴 뭘 닦아. 손님 오셔서 보시면 집안 망신이다. 우리 집안이 무슨 복이 없어서 너 같은 왼수 덩어리를 들였는지. 어머니의 비수 같은 말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행주를 집어들어 국물 자국을 서둘러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 박 여사께서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은 채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식탁을 한 바퀴 둘러보셨죠.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겠구나. 이거 다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숲인 줄 알아. 저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부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이에요. 어머니는 흥소리를 내며 주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어머니는 제가 방금 닦아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바닥을 정확히 밟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휘청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셨고 비명을 지르셨죠. 아이고, 사람 살려. 이년아, 네가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눈물을 글썽인 채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네가 일부러 국물을 엎어서 날 넘어뜨리려고 한 거지? 내가 늙어서 얼른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지. 안 그래? 바로 그때 민준 씨의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집으로 들어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어머니와 쩔쩔매는 제 모습을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박 여사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잘 왔다. 이 엄마 좀 살려다오. 내 마누라가 저 서연이가 날 해치려고 해. 일부러 바닥에 국물을 쏟아서 날 미끄러지게 했어. 아이고, 허리야. 민준 씨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고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제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실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실수로 국물을 조금 흘렸고 바로 닦았어요. 아마 물기가 조금 남아서 어머니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불이 붙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 제 미래를 모두 포기하고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남자를요.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민준 씨는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우리 집은 너처럼 불효막심하고 악독한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몰래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수모를 참고 얼마나 많은 순간을 침묵으로 넘겼던가. 저는 제 인내가 평화로운 가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물방울이 잔을 넘치게 했고 제 안의 인내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였던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가 사준 명품 옷이나 비싼 보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입었던 평상복 몇 벌만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짐을 다 챙긴 후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지만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주소록을 내리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낮고 무뚝뚝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이 맸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도 조금은 놀라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데리러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약 30분쯤 지났을까. 군용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젊은 부사관 한 명이 내려 저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강서연님 맞으십니까? 사령관님 명령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관은 재빨리 제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들고는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는 지난 3년간 저를 가두었던 동네와 그 집을 뒤로하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 집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군용 번호판을 단차를 보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차창 너머에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치며 차를 따라오려 애썼습니다. 서연아, 당신 어디가? 저 차는 또 뭐야?
당장 돌아와. 하지만 차는 속도를 높여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승리에 찬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야 자신이 누구의 며느리를 내쫓았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차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군부대가 있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 인생의 사랑이라 믿었던 젊은 사업가 민준 씨와 결혼하겠다. 고집을 부린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제 아버지 강사령관님은 매우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결혼을 반대하셨죠. 민준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독단적이고 제 인생을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차는 넓고 조용하며 경비가 삼엄한 부대 내에 오래된 관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분노와 치기로 떠났던 바로 그 집. 부사관이 차문을 열어주고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익숙한 원목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머리카락에 흰 서리가 더 많이 내렸음에도 여전히 꼿꼿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읽고 계셨지만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제 얼굴, 민준 씨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뺨에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평소의 근엄함은 억누른 분노로 바뀌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쉬어라. 내 방 그대로 있다. 그리고는 곁에 서 있던 부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자네, 소독약이랑 얼음주머니 좀 챙겨서 아가씨 방으로 가져다 주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없는 배려는 수만 마디의 위로보다 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나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은 제가 떠났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제가 돌아올 날을 항상 기다리고 계셨나 봅니다. 잠시 후 부관이 약과 얼음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부어오른 뺨에 조심스럽게 얼음찜질을 했습니다. 따귀 자국은 살갑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결혼, 3년간의 환상과 인내에 찍는 마침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익숙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지난 3년간 가장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는 식당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따끈한 김치 손만둣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의 근엄함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이야기하자. 저는 조용히 만둣국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자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와 그 녀석의 일 더는 묻지 않겠다. 네가 이미 결심했다면 그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 너도 내일이 있어야 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내가 일자리 하나를 알아봤다. 국군 수도병원, 원무과
직원 자리다. 힘든 일도 아니고 내 전공인 경영학과에도 잘 맞을 거다. 다시 일 시작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차차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거라.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당신의 인맥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할 것 없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기댈 곳을 마련해 줄 뿐이다. 일어서느냐 마느냐는 내게 달렸다. 내일부터 출근하거라. 아버지의 말씀은 단호했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엌에 갇혀 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잃어버렸던 제 가치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은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진 넓은 부지 한가운데에 위험 있게 서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엄숙하면서도 상쾌해서 제가 살던 그 숨막히는 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으니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원무과장인 중년의 김 부장님은 저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 미리 연락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과의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 군인이거나 군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면서도 약간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처럼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제게 주어진 일은 주로 서류를 정리하고 공문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복잡하지 않은 행정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최대한 꼼꼼하고 세심하게 처리했습니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실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단지 강사령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점차 저의 성실함과 능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해냈을 뿐만 아니라 파일 보관 시스템을 개선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동료들의 업무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의 태도도 훨씬 부드럽고 친근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중요한 서류 결제를 받기 위해 흉부외과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흉부외과는 병원의 핵심 진료과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과 사무실은 꽤 한산했고 젊은 의사 한 명만이 책상에 앉아 진료 기록을 골똘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체격을 가졌고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총명하고 강직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지훈 과장님 계신가요? 그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깊고 총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따뜻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지훈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심장수술 전문의 중 한 명인 이지훈 의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에 있어서는 원칙주의자에다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젊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저보다 몇 살 위로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무과 신입 직원 강서연입니다. 신규 장비 구매 프로젝트 관련 서류인데 과장님 검토와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바로 서명하지 않고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집중하는 모습에 저는 약간의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류를 빠르게 읽었고 가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다 읽은 후 그는 고개를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강서연 씨는 이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차세대 인공심폐기,
시스템 구매에 관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강의료기기에서 제안한 모델의 기술 사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안강의료기기. 그 이름은 제 심장을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바로 민준 씨의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와 관련된 일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제가 읽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알아본 바로는 해당 모델은 가격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용열, 롱쉐, 수치화, 미세, 기포, 필터링, 능력, 면에서 시중의 다른 모델들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저를 다른 눈빛으로, 약간은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보셨군요. 아직 서명할 수 없습니다. 김 부장님께 돌아가서 제가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며 각 입찰업체에 상세 비교 보고서를 요청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돌려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강서연 씨,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그렇게 꼼꼼하게 일하는 태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강서연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지훈 과장님과의 첫 만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능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하고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자신감과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의 가치가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만족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서서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웠던 날들은 멀어지고 더 밝은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무렵 민준 씨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날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그의 말투는 돌변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어떤 놈이랑 같이 있는 거야? 내 아버지가 뒤에 있다고 해서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넌 아직 내 아내야. 저는 차가운 마음으로 그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답장만 보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죠. 곧 이혼 소장 보내겠습니다. 그 문자 이후 민준 씨는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가 포기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그의 뻔뻔함과 그의 어머니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제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동료 몇 명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동료 언니가 갑자기 제게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익명의 계정으로 올라온 글이었는데 고위 관료의 딸인 아내가 외도를 하다 남편에게 들키자 분노에 차 친정으로 가버리고는 시어머니와 불쌍한 남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글에는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묘사된 세부 사항들이 제 이야기와 기이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그 글은 젊고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시어머니는 현명하고 인자하며 며느리는 분수를 모르고 바람기 많은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오래전부터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였다고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선동적인 문체와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믿는 듯 했습니다. 아래에는 그 아내를 욕하고 남편을 동정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꾸민 더러운 짓이었습니다. 저를 붙잡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 신경 쓰지 마. 요즘 인터넷은 거짓말투성이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뜬 소문이 두렵지 않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령관이셨고 평생을 청렴하게 사셨습니다. 제 일 때문에 아버지께서 곤란해지시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는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시며 물었습니다.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느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휴대폰에 그 게시물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훑어보셨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 당당하게 살고 내 할 일을 하거라.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아버지의 평온함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저런 거짓말에 무너질 수 없어. 하지만 민준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퇴근 시간 병원 정문에서 제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초췌하고 남루해 보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차 앞을 가로막고는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와서 얘기 좀 해. 저는 겁이 나서 차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당신과 할 말 없어요. 제가 차창 너머로 말했습니다. 안 나오겠다. 내가 이 병원 전체에 내 실체를 다 까발려도 괜찮겠어. 어디 여기서 계속 얼굴 들고 일할 수 있나 보자고. 그는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비열해질 수 있을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병원 경비원 두 분이 달려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요. 부부싸움인데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요. 경비원 중 한 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민준 씨는 저를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며 위협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두고 봐, 강서연.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여전히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준 씨의 협박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마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뒤에서 조용히 저를 지지해주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더 이상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잡념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과외 프로젝트, 특히 이지훈 과장님이 전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신규 의료 시스템 도입 사업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입찰업체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사령관님 따님, 강서연님 휴대폰 맞습니까? 네, 제가 강서연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사령관님 부관인 김중사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사무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셔서 누구보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왜 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장님께 허락을 받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아버지가 실려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일하는 국군 수도병원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이 있는 다른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엄격했지만 항상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 일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무 많이 신경 쓰셔서 건강에 무리가 온 것은 아닐까? 만약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응급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김중사와 다른 장교 몇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중사는 저를 보더니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최고의 교수님들께서 지금 협진하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응급실 문은 왜 저렇게 무겁게 닫혀 있는 걸까요? 약 2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교수님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교수님은 마스크를 벗고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조치가 빨랐습니다.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을 확보했습니다. 당분간은 중환자실에서 특별 관찰이 필요하지만 가족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 중사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잠시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감시장치에 둘러싸여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고 평소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은 제 첫걸음마를 이끌어 주셨고 제가 잘못했을 때 엄하게 벌을 주셨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불행한 결혼으로 밀어넣은 손이기도 했습니다. 제 온기를 느끼셨는지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고 잠시 몽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더 이상 엄격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드러움과 후회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아비가 미안하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 아버지, 평생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 없는 그 오만한 사령관께서 아버지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다 내 탓이다. 그 옛날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네가 나한테 반항하려고 그 민준이란 녀석과 서둘러 결혼하지는 않았을 텐데 너를 고생시킨 건 다 이 아비의 잘못이다.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의 반항심을, 저의 치기를 모두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녀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거리가 이 순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제가 어리석어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건강만 생각하셔야 해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드물고 지쳐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하신 듯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지 곁을 지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시는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은 아버지의 많은 기력을 앗아갔지만 끊어진 듯 했던 우리 부녀의 정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내신 후 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를 간호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 우리 부녀는 지난 5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아버지의 엄한 회초리, 그리고 일과 시국에 대한 아버지의 고민까지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환이 아버지가 스스로 만드신 철갑 같은 껍데기를 부수고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게 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제가 직접 끓인 전복죽을 다 드신 후 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저기 서랍장 좀 열어보거라.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서 숫자 9가 새겨진 열쇠를 꺼내거라. 저는 작은 열쇠를 찾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집에 내 서재에 금고가 하나 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6자리다. 집에 가서 그걸 열고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서류철을 좀 가져다 주렴.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금고는 군사 기밀 서류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렇게 쉽게 제게 알려주시다니. 그리고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라니.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엄격한 아버지의 마음속에 저는 항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김중사님께 부탁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그런 일은 중사님이 도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서류는 아주 중요하다. 나는 너만 믿는다. 아버지의 눈에 담긴 신뢰는 제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시는 중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러 집에 가려던 참에 병실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핏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령관님 사위인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요? 내가 누군지 몰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또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구나.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안색이 어두워지고 아직 창백한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제가 나가볼게요. 제가 문 밖으로 나가자 민준 씨가 병원 경비원 2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며칠 전에 남루한 모습이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강서연, 드디어 나왔구나. 아주 꽁꽁 숨어 있더군. 넌 여기 와서 내 아비 병수발이나 들고 집에 계신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고? 네가 아직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라는 걸 잊었어?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돌아가요. 여긴 병원이지 당신이 행패 부릴 곳이 아니에요. 행패? 난 그냥 장인어른 뵙고 싶을 뿐인데 그것도 안 돼.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네가 저지른 좋은 일들을 다 말씀드릴까봐 무서워. 민준 씨는 아기의 찬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혼 소장은 변호사에게 보냈으니 곧 받게 될 거예요.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친 듯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이 배신자 같은 년, 난 절대 이혼 못해.
어디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보자. 두 경비원이 황급히 민준 씨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부관인 김 중사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즉시 소란 행위를 멈추십시오. 계속 이럴 경우 저희는 강경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지금 CCTV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김 중사의 등장과 단호한 말투에 민준 씨는 주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잘났어, 정말. 아주 때로 몰려와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구나. 강서연, 너 기억해둬. 너랑 내 집구석 전부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느새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봤느냐? 저런 놈이라는 걸 내가 그때 이미 알아봤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더욱 잘 살아야 한다.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해. 저놈과 저놈이 내뱉는 말에 휘둘리지 마라. 아버지는 아까 그 서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집에 가서 그 서류를 가져오너라. 내가 내게 맡길 중요한 일이 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서 주신 열쇠와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군사 서류들 외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와 제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아버지 말씀대로 두꺼운 파란색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2025-2030군 의료 시스템 개혁 보고서 초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구상해 오신 필생의 보고서로 군 병원의 의료 장비 구매 및 관리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여 예산 낭비와 비리를 막고 장병들의 진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쓰러지고 나니 이걸 내 손으로 완성할 기력이 더는 없구나. 아버지는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 전공은 경영학이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보고서를 읽고 연구하고 완성해다오. 내 지식과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으면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손에 들린 서류철과 아버지의 믿음이 담긴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평생의 염원이자 제게 주시는 믿음이며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시는 동안 저는 출퇴근 외의 모든 시간을 아버지가 맡기신 보고서를 연구하는 데 쏟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그 내용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조한 숫자와 계획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군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아버지의 비전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고 외국의 관리 모델과 비교하며 저만의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병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 장비 구매 프로젝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프로세스의 허점, 즉 민준 씨의 안강의료기기 같은 회사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관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제게 견문을 넓힐 좋은 기회라며 저를 참관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에 나와 있는 각종 기기들을 직접 확인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문인 이지훈 과장님도 당연히 동행했습니다. 전시회는 국내외 수백 개 기업의 부스가 들어선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습니다. 저는
이지훈 과장님과 함께 다니며 각 장비의 장단점에 대한 그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진지한 업무 태도는 제게 존경심을 더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독일 회사의 한 부스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문득 익숙한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맞은편 부스에 서 있었습니다. 주한강의료기기라는 간판이 걸린 크고 화려하게 장식된 부스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상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저와 이지훈 과장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더니 그 남자와 함께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서연 씨 아니야? 여기서 다 보내. 누구랑 같이 온 거야? 처음 뵙는 분인데.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고 눈은 이지훈 과장님을 삐딱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연 씨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와 함께 온 남자가 이지훈 과장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강의료기기 대표 최진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지훈 과장님도 의례적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민준 씨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네 부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최신형 인공심폐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과 서연 씨도 와서 한번 보시죠.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국군 수도병원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겁니다. 저는 그가 일부러 저를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침묵하고 당하기만 하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전문가다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마침 그 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귀사에서 제출한 입찰 서류에 따르면 기기의 평균 용혈 지수가 0, 오지, D, L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읽은 유럽의 독립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지수는 0.08G, D, L에 가깝더군요. 권고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 이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질문에 민준 씨와 최 대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분노와 창피함으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무시하던 전업주부 아내가 자신의 상사 앞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전문적인 질문을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최 대표는 좀 더 노련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건 아마 측정 방법과 실험 조건의 차이 때문일 겁니다. 저희 제품은 국제 품질 인증을 모두 획득한 제품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입찰 서류에 있는 요약본 대신 제조사의 원본 실험 보고서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게다가 기기의 미세, 기포 필터 시스템은 구형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입찰가는 이미 차세대 다층 필터 기술을 사용한 모델들과 비슷합니다. 투자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서 있던 이지훈 과장님은 저를 칭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제 귀에 바싹 다가와 저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잘났어, 정말. 감히 상사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두고 보자. 네, 아버지가 뒤에 있다고 해서 내가 널 어떻게 못할 줄 알아? 네, 재미있는 사진들 내가 아직 많이 가지고 있거든. 노골적인 협박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전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네 제품이 정말 좋다면 두려워할 게 없겠죠. 그리고는 이지훈 과장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스도 둘러보시죠. 우리는 창백해진 얼굴의 민준 씨와 그의 상사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조금 걷다가 이지훈 과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강서연 씨, 방금 질문들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들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제게 민준 씨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남편일 뿐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협박,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주 주말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전우이신 박 장군님의 가족이었습니다. 두 분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한 사이라 우정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박 장군님은 나중에 전역하여 사업가로도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도와 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음에도 지팡이를 짚고 문 앞까지 친구를 마중 나가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두 남자는 서로를 힘껏 껴안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박 장군님과 함께 온 아내분, 그리고 훤칠하고 잘생긴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와 저를 보았을 때 우리 둘은 잠시 멈칫했다가 서로를 알아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강서연 맞지? 진우, 최진우, 세상에, 너 정말 진우 맞아? 저와 진우는 거의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박 장군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두 집은 군인 아파트에서 이웃사촌이었고 우리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단짝이었습니다. 진우는 커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10수년 만에 만난 까맣고 마르기만 했던 어린 소녀는 이제 늠름하고 멋진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아버지들은 옛 추억을 나누셨고 두 어머니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와 진우는 나란히 앉아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우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진우는 유명 의학연구소에서 일하는 심장혈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건 학회 참석 때문이야. 겸사겸사 가족들도 보고. 근데 여기서 널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깜짝 놀랐다.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진우에게 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실패한 결혼 이야기는 빼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국군 수도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제 일이 의료장비 구매와 관련 있다는 말을 듣자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너희 병원 혹시 요즘 안강의료기기라는 회사에서 장비 살 계획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내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연구소가 아시아의 몇몇 대형 병원들이랑 협력 관계거든. 최근에 그쪽 내부에서 안강이라는 한국 유통업체에서 수입한 심혈관 장비 일부에 대해 경고가 있었대. 품질이 불안정하고 기술 사양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소문이 있어. 작은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전부 조용히 묻혔다고 하더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정보는 저와 이지훈 과장님의 의심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확실한 정보야, 진우야? 100%는 아니야. 그냥 내부에서 도는 정보일 뿐이니까. 하지만 우리 연구소 교수님들은 굉장히 신중한 분들이라 근거 없이는 그런 말씀 안 하셔. 지금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 회사 이름이 나치근데 네가 군 병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우와의 대화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가격이나 기술 사양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환자들, 즉 제 아버지의 동료이자 부하들인 군인들의 안전, 심지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런 불량 장비가 사용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진훈의 가족이 돌아갈 때 그는 제 손에 명함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내 전화번호랑 이메일이야.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진우야.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옛 친구의 귀환은 뜻밖의 기쁨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진우를 만난 지 며칠 후 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있다며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음료를 주문한 후 진우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가 찾은 것들이 들어있어.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싱가포르의 한 품질 검사 연구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바로 안강의료기기가 인증서를 받기 위해 샘플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우의 우려를 듣고는 몇 가지 기밀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건 안강의료기기와 그 연구소 직원 사이에 오간 이메일 사본이야. 결과 보고서의 몇몇 수치를 수정해서 더 좋게 보이도록 요청했더군. 진우는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진우는 노트북을 열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실험 보고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강의료기기가 입찰 서류에 사용한 완벽한 수치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연구소 시스템에 보관된 원본 보고서였습니다. 두 보고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원본 보고서의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 지수는 모두 허용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특히 표면 코팅, 불균일로 인한 혈전 발생 위험에 대한 검사원의 경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장비들이 실제 개심술, 카심술 같은 수술에 사용된다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화면 속 숫자와 글자들을 보며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업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회사는 이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워, 진우야.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증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뭘 할 생각이야? 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통 내기가 아닐 텐데.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이 이 일을 계속하게 둘 수는 없어. 카페를 나선 후 저는 즉시 이지훈 과장님께 전화를 걸어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퇴근 시간 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둘이 남자,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USB 안의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하던 사람답지 않게 주먹으로 책상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정말 파렴치한 짓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정리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몇 가지 정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방병원에 있는 동료 의사가 전화를 걸어와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 병원에서 안강의료기기에 환자 감시 장치를 도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계속 오류가 발생한답니다. 화면에 노이즈가 끼거나 경보가 잘못 울리고 심지어는 저절로 전원이 꺼진 적도 있답니다. 몇 번이나 수리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실력도 없는 기술자를 보내 대충 보고 가기만 한답니다. 그 친구는 그들이 해외에서 폐기된 중고품을 들여와 새 것처럼 포장해서 납품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의 정보는 제가 가진 증거들을 더욱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안강의료기기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증거들이 가치는 있지만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에는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 뒤에 뒷배가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는 신뢰의 찬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연 씨,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겠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 앞에 앉은 이 강직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우리의 비밀스럽고 비공식적인 조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이지훈 과장님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보안 메신저 앱으로만 소통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의 임무는 의료계의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강의료기기에 장비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다른 병원의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제품 품질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교묘하게 대화를 유도하며 새로운 기기 사용 현황을 묻거나 복잡한 증례에 대해 논의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들이 겪었던 기술적인 문제나 사고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예상대로 안강의료기기의 장비에 대한 불만은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료진에게 불편을 주는 사소한 결함부터 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병원의 평판에 흠집이 날까봐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 수리를 요청하는 선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은 끈기 있게 병원 이름, 장비 종류, 사고 발생 시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를 본 환자의 정보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즉 서류와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사령관님을 위한 의료개혁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저는 김 부장님께 지난 5년간 병원의 모든 장비 구매, 입찰 서류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맡기신 임무였기 때문에 김 부장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저는 낡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저는 안강의료기기가 참여했거나 낙찰받은 모든 입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국내 다른 부대의 병원들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러자 의심스러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강이 낙찰받은 대규모 입찰건 대부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입찰심사위원회나 가격심의위원회에 항상 같은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부 김 차관이었습니다. 저는 김 차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 및 장비 분야를 책임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가끔 아버지의 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민간 기업인 안강의 여러 프로젝트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안강의 낙찰가와 당시 비슷한 사양의 다른 제품들의 시장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강이 납품한 장비 대부분은 시장 가격보다 20%에서 30%, 심지어 50%까지 비쌌습니다. 지난 5년간 수십 건의 입찰 규모를 고려하면 그 차액, 즉 국가와 군이 손해본 금액은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이 발견들을 이지훈 과장님과 공유했습니다. 그 역시 놀라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김 차관이 정말로 안강의료기기를 비호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패 커넥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우리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더 이상 민준 씨나 한비리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이제 막 안정을 되찾았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저와 이지훈 과장님 단둘이서 저 거대한 상호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아직 미완성인 보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가 저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는 개혁을, 부패와의 싸움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부패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동료 군인들,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났을 때 민준 씨가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의 동료 중 누군가 무심코 말을 흘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김 차관의 라인에서 그에게 경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막 퇴근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미친 듯이 소리치던 때와는 달리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보, 전 부인. 요즘 꽤 바쁘신가 봐. 저는 당장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지 마. 그냥 장인어른 안부나 좀 물으려고. 요즘 편찮으셔서 생사를 오가셨다던데 어르신들은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지. 안 그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냈어 감추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화기 너머에서 비웃었습니다. 원하는 거 없어. 그냥 진심 어린 충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자기 일이 아닌 것에는 괜히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 특히 당신 같은 여자는 그냥 부엌대기로 찌그러져 있는 게 어울려. 괜히 영웅놀이 하다가 집안 전체에 화를 입히지 말고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저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떳떳하다면 두려워할 게 없겠지. 떳떳하다고? 그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서연아, 너 참 순진하구나. 이 사회가 떳떳함만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됐다.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 생각할 시간 3일 주지. 하던 짓 전부 그만두고 그냥 하찮은 직원으로 조용히 살아.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날 무정하다고 원망하지 마. 내 아버지 평생의 명예,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인터넷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그때 가서 내 잘난 장군 아버지가 부하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한번 보자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선 채로 손에 들린 휴대폰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망가뜨리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군에 헌신하셨습니다. 청렴과 명예는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까? 하지만 멈춘다면 그것은 악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불량 의료기기들은
계속해서 병원에 납품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제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퀭한 눈으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이지훈 과장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협박할수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강서연 씨.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지훈 과장님의 결단력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난 멈추지 않아. 이틀 후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지연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로 우리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대형 홍보 회사에 다니는 지연이는 항상 출장과 사교 모임으로 바빴습니다. 지연이를 보니 반가우면서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는 차를 내어주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너무 고생이 많다. 내 얘기 다 들었어. 그 박민준이란 인간 정말 남자도 아니야. 지연이의 위로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수모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요. 하지만 우리의 비밀 조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난 널 친자매처럼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너랑 그 인간 문제는 이혼하는 선에서 끝내. 그 회사 일에 더는 파고들지 마.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너도 그들이 사기치는 거 알잖아. 지연이는 한숨을 쉬고는 누가 들을까봐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 일 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안강의료기기 뒤에 있는 건 박민준이 아니야. 그는 그냥 조릴 뿐이야. 그들 뒷배는 김 차관님이야. 그 이름 제가 직접 찾아내긴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 차관님이 어떤 분인지 너도 알잖아. 그분 권력이 얼마나 센데. 너랑 아버님이 아무리 사령관이라도 상대가 안 돼.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경고하는 거지만 네가 계속 고집 부리면 너희 가족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 말 들어, 서연아. 너와 아버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냥 멈춰. 저는 저를 바라보는 지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연이는 친구로서 저를 경고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와 그 배우 세력의 메신저로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이의 회사는 아마 안강이나 김 차관으로부터 거액의 계약을 따냈을 겁니다. 수년간의 우정이 이익과 권력 앞에 팔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실망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돌아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이는 놀란 듯 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난 정말 널 위해서. 날 위해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런 말 하러 오는데 얼마 받았니?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해.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우정은 오늘부로 끝이야.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서둘러 문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건 아버님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어쨌든 내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연이가 떠난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로와 고독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친한 친구를 잃는 것은 위험한 적과 마주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지현이가 놓고 간 선물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드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선물 상자를 제 방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홍삼이나 귀한 약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얀색 봉투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본 순간 제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이지훈 과장님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은 진우가 저를 만났던 그 카페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병원의 한적한 복도에서 이지훈 과장님이 제게 서류를 건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교묘한 각도 때문에 지극히 평범하고 투명한 우리의 행동이 마치 은밀하고 수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늦은 저녁, 저와 그가과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비밀 데이트를 마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타이핑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명도 없이 단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들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병원 지도부와 군 감찰부 그리고 이지훈 과장의 아내에게 전달될 것이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지훈 과장의 아내. 저는 그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강직하고 유능한 이지훈 과장님까지 이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경력을 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민준 씨가 했던 협박, 내 재미있는 사진들 내가 아직 많이 가지고 있거든.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 무리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선을 넘어섰습니다. 분노가 제 안에서 폭발하며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주춤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비열함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의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과 제 곁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사진과 협박 편지를 안전한 곳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지훈 과장님을 만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보며 평소의 침착한 얼굴에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과장님까지 연루되셨어요. 제가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서연 씨 탓이 아닙니다. 잘못한 건 이런 짓을 저지른 그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비열함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제 가정 일은 걱정 마십시오. 제 아내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저를 믿어줄 겁니다. 그는 단호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들이 더러운 손을 쓰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급한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김 차관 측은 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김 중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차관이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뵈러 집에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문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차관의 검은색 관용차가 이미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원 밖에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차관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럽고 친근하게 들렸습니다. 형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 부처 동료들이 모두 형님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형님은 우리 군의 기둥이십니다. 어서 건강 되찾으셔서 저희 후배들을 이끌어 주셔야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네, 김차관. 나도 이제 늙었지. 생로병사는 당연한 이치 아닌가. 몇 마디 의례적인 안부 인사가 오간 후 김차관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요즘 좋지 않은 소문이 좀 들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님 따님 서연이 말입니다. 가정에 좀 문제가 생긴 후에 전 사위 회사인 안강의료기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젊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또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지금 저희 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할까 염려됩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형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른으로서 아이를 잘 타이르셔서 작은 일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 내부의 단결과 가정의 명예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상급자이며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네. 내 딸은 내가 가장 잘 아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지. 만약 내 딸이 무언가 잘못했다면 내가 가장 먼저 엄하게 벌할 것이네. 하지만 그 아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그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줄 걸세.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 단호한 목소리로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부 단결에 대해 말인데 내 생각의 단결이란 규율과 법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네. 누구든 그 지위가 얼마나 높든 군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 장병들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진실은 밝혀지고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네. 그것이야말로 당과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단결일세. 김차관. 대화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김차관은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차가 멀리 사라진 후에야 저는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색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당신의 서재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버지는 잠겨있던 서랍 하나를 열어 제가 가져온 보고서만큼이나 두꺼운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난 몇 년간 김 차관의 비리에 대해 비밀리에 수집해온 자료들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를 의심해왔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지.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깜짝 놀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안에는 비정상적인 계약서 사본, 의심스러운 프로젝트 승인 결정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장비 가격에 대한 보고서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면서도 믿음직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은 네가 가진 증거와 이것들을 합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부하 직원이니까. 하지만 나는 내 명예를 걸고 이 자료가 올바른 곳, 올바른 사람에게 군수 내부 최고위층의 손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겠다. 망설이지 말고 하거라. 내 딸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불타는 투지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실패하자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또 다른 비열한 연극을 꾸몄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와 아버지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선 것은 민준 씨와 전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들 곁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시골 사람처럼 옷을 입고 얼굴에 고생한 티가 역력한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이웃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비를 서던 병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아, 아가, 이 어미랑 얘기 좀 하자. 박 여사는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경비병에게 문을 열어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무슨 연극을 하려는지 보시려는 듯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박 여사는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쿵쿵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미안해. 제발 이 어미를 용서하고 민준이도 용서해다오. 우리 집으로 돌아오렴. 아가, 네가 없으니 밥해줄 사람도 없고 집이 너무 춥구나. 민준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폭력적이었고 내가 못났었어. 제발 나한테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낯선 여자는 그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령관 어르신, 저는 서연이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애들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을 대표해서 사령관 어르신과 사돈댁에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깨진 거울도 다시 붙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실수 한 번 할 수도 있지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모라니, 저는 이런 이모를 둔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서투르게 연출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역할을 하며 눈물의 사과, 쇼를 벌여 이웃들을 동요시키고 아마 이 장면을 녹화해서 인터넷에 퍼뜨려 여론의 압박을 가하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저를 용서할 줄 모르는 냉정한 며느리이자 아내로 만들어서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조용히 관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하고 내리치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까지들 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런 삼류 연극을 벌이는가. 모두 아버지의 분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낯선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내 딸의 이모라고 했나? 그렇다면 내 딸의 시골 부모님 성함이 무엇이고 고향이 어디인지 말해보시지. 대답해봐.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박 여사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과하러 왔다고? 그렇다면 내가 묻지. 3년 전 내 딸 등에 아들놈이 남긴 상처 당신은 알고 있었나? 민준이가 내 딸을 때릴 때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말린 적이 있었나? 오히려 부추기지 않았나? 당신이 감히 사과라는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박 여사는 입이 굳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자네에게 그럴 자격이 있나? 폭력적인 남편, 비양심적인 사업가, 내 동료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인간, 자네가 감히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버지는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내 집에서 당장 꺼지게. 내가 군 헌병대를 불러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가기 전에 말이야. 세 사람은 쥐새끼처럼 겁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서둘러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가기 전에 민준 씨는 뒤를 돌아보며 증오의 찬 눈빛으로 마지막 협박을 남겼습니다. 좋아, 이렇게까지 나를 막다른 길로 모는군. 언젠가 내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될 날이 올 거다. 강서연. 연극은 끝났지만 저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 앞에서 벌인 서투른 연극이 실패하자 민준 씨와 그 무리는 개인적인 압박으로는 저와 아버지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더 교활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손칼 없는 전쟁. 하지만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언론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한 발 앞서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일반적인 내부 고발 절차로는 김 차관의 권력에 의해 묵살되거나 끝없이 지연될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버섯을 뿌리 뽑으려면 여론의 힘을 빌려야 한다. 아버지는 진우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제적인 인맥과 언론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진우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진우는 익명으로 안강의료기기의 데이터 조작과 불량 장비, 납품에 대한 모든 증거를 그가 신뢰하는 몇몇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진우가 제게 주었던 USB와 아버지께서 모아오신 자료들은 첫 번째 총알이 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소셜미디어와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군 병원에 불량 의료기기 납품, 수십억대 비리 커넥션 포착, 장병들의 생명, 짝퉁 의료기기에 위협받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들은 조작된 이메일과 실험 보고서부터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 비교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과 수만 건의 공유가 이어지며 안강의료기기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엄청난 압박이 민준 씨의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감독기관 전체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준 씨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숨지 않고 정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역할, 바로 피해자의 역할로 말입니다. 그날 정오, 그는 그의 어머니와 돈으로 고용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일하는 국군 수도병원 정문으로 왔습니다. 권력으로 남편을 음해하는 아내, 진실을 밝힙니다. 라는 글씨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서 말입니다. 민준 씨는 낡은 옷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서서 극도의 고통을 겪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미리 섭외된 몇몇 가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권력 있는 사령관의 딸인 아내에게 어떻게 음해당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의 과도한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아내가 분노에 차집을 나갔고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 자신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자신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의 연기도 일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힘들게 키워 성공시켰더니 이제 못된 여자 하나 때문에 아들이 몰락하는 것을 봐야 한다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민준 씨의 연극은 일부 대중의 호기심과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명백한 증거를 믿었고 다른 한쪽은 불쌍한 남편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단순한 부부싸움, 권력 다툼으로 변질시켜 사건의 본질인 부패와 인명경시라는 심각한 문제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의 뻔뻔함은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이 황급히 제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강서연 씨, 그냥 이 안에 계세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서 모든 대중 앞에서 그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야 할 때였습니다. 언론의 폭풍은 관계 당국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군중앙감찰본부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대강당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사단 대표, 관련 병원장들, 안강의료기기 대표, 그리고 저와
이지훈 과장님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청문회에는 일부 주요 언론사의 취재도 허용되었습니다. 저와 이지훈 과장님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와 최 대표는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증오와 자신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차관도 주재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이 차가웠습니다. 사회자가 청문회 시작을 선언한 후 안강의료기기 측이 먼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 대표가 일어나 도덕적인 사업가인 척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사들의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민준 씨 차례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교묘했습니다. 그는 우는 대신 상처받았지만 강해지려 노력하는 남자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를 겨냥한 개인적인 음모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주재단에 저와 이지훈 과장님을 몰래 찍은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자 강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악의적인 각도와 의도적인 편집으로 만들어진 사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내의 동료인 이지훈 박사님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이 부적절한 관계를 발견하자 제 아내가 분노하여 이지훈 박사와 공모하여 저를 모함하고 해치려 한 것입니다. 강당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와 이지훈 과장님에게 쏠렸습니다. 주재자석에 앉아있던 김 차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사진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바로 전문적인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술 사양의 오류와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하고 단호한 발언은 의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강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고개 끄덕이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이크 앞에 서서 민준 씨와 김 차관을 똑바로 쳐다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숫자가 아닌 제 자신의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뺨을 맞았던 그날 밤 아버지에게 걸었던 전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수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와 아버지가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부풀려진 입찰 서류, 김 차관의 의심스러운 서명, 수상한 조항으로 가득 찬 계약서들. 마지막으로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저와 이지훈 과장님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기술 담당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고 그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저를 협박하던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기지를 발휘해 녹음해둔 것이었죠. 내 아버지 평생의 명예,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인터넷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이 사회가 떳떳함만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가 병원 앞에서 저를 막아섰을 때 녹음한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는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깟 사병놈들 목숨값이 얼마나 한다고. 한 놈 죽으면 다른 놈으로 채우면 그만이야.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이 입찰을 따내는 거라고. 알겠어?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민준 씨의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특히 군복을 입은 지휘관들에게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극도의 분노로 변했습니다. 민준 씨의 진짜 얼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강당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민준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멸과 분노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조작된 녹음입니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옆에 앉아 청문회 내내 침묵을 지키던 최 대표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는 안강이라는 배가 이미 침몰했으며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스스로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대표는 주재단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로서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일부 책임을 통감합니다. 데이터 조작 지시부터 장비 가격을 부풀리는 것까지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은 박민준 부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저희는 부하 직원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이 사실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조사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 대표의 말은 민준 씨의 등에 꽂히는 마지막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의 상사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연극은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청문회 직후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민준은 즉시 긴급 체포되었고 최 대표 역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진술과 우리가 제공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통해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관은 비호,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직위 해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관련된 수많은 부패 간부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강의료기기는 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민준 씨는 사기, 뇌물, 공여, 위조품, 판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력, 돈, 그리고 명예까지. 민준 씨가 선고를 받던 날,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청문회에서 진실이 밝혀진 그날, 모든 것이 이미 끝났습니다. 통쾌함보다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무거운 짐, 어두운 한 챕터가 마침내 닫혔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이혼 절차는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손에 든 날, 저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유독한 결혼 생활로부터 폭력적이고 비열한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도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저를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공로와 입증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저는 병원 지도부의 심의를 거쳐 원무과 부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나이에는 큰 도약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더 투명하고 엄격한 장비 구매 및 심의 절차를 재구축하는 데 매진하며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개혁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와 이지훈 과장님의 관계에도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료였고 매일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더해졌습니다. 존중, 호감, 그리고 깊은 이해. 우리는 함께 큰 폭풍을 헤쳐나왔고 그 유대감은
수만 마디 말보다 더 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 후 그가 병원 정원 카페에서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그가 1년간 하장 지역의 야전 병원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미소 지으며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훌륭한 임무네요. 과장님이라면 분명 잘 해내실 거예요. 그는 저를 부드럽고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똑똑하고 용감한 여자예요. 저 기다려줄 수 있나요? 1년 후에 제가 돌아오면 그때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정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은 약속이었지만 제 심장을 뛰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저는 배웅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우리 각자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1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 삶은 바빴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매일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거리감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엄격한 사령관이 아니라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한 조언을 해주시는 아버지이자 인생의 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즐겁고 건강하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은 먼 국경 지역에서 제게 꾸준히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일과 어려움, 그리고 군인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항상 진솔하고 따뜻해서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여기서 멈출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었고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호주의 한 명문대학의 의료경영학 석사과정에 장학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장 현대적인 경영 지식을 배워 훗날 돌아와 군 의료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염원을 잇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서류는 전액 장학금과 함께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기쁘면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딸아. 네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날아가거라. 가족은 항상 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이지훈 과장님께도 편지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답장으로 온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가을날 아침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낡은 인연들을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세상,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온전히 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